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 TMI 중앙아시아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그리고 정재원 국민대학교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비 다 되셨어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 지난 편에서요, 그 중앙아시아 5개 나라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직접 여행도 다니시고 하면은 그게 뭐 훤히 다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저희는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외모 같은 것도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구분이 좀 되나요? 물론 진짜 좀 궁금했어요.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 안에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또 예전에 스탈린 시기에 또 우리 고려인들처럼 강제주된 민족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혼혈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구별은 안 됩니다만 원 민족을 봤을 때도 예를 들면은 다 이제 어쨌든 점차 근대에서 만들어진 민족이니까 네. 서쪽은 상대적으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조금 더 유러피안적인 특징이 좀 있거나 중동 사람과 비슷한 그런 코카소스로이드라고 하나요? 코카소노이드인가? 아무튼 그런 쪽의 특징이 좀 강하고 상대적으로 같은 민족이라도 동쪽으로 갈수록 좀 몽골로이드적인 특징이 강합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면 만약에 카자흐나 키르기스는 조금 더 우리 얼굴에 가깝고요. 네. 예, 물론 김영전 선생님처럼 약간은 그쵸. 한국 사람 같지 않은 얼굴은 다른 좀 얼굴. 전 남방, 전형적인 동남아. 예, 그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와 굉장히 유사하고 예, 저도 키르기스 분 뵌 적이 예, 있는데 맞습니다. 비슷해요. 한국 사람 예, 같이. 예, 조금 더 키르기스가 우리 같고 더 동쪽에 있을수록 그다음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벡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서양 쪽에 가까운 얼굴, 서양이라고 중동이나 뭐 페르시아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페르시아 문화권이 네.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인들과 더 많이 혼혈이 된 지역은 더 이제 유럽적인 혹은 뭐 중동하고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런 좀 그런 진한 외모. 외모들이 있습니다. 우즈벡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중간지대적인 얼굴을 하고 있고 하여튼 카자흐 키르기스가 우리와 유사하고 우즈벡과 위그루가 그 서역적이긴 한데 조금 아시아적인 게 좀 섞인 그런 독특한 얼굴. 근데 우리하고는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들이 네. 많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조금 더 또 아제르바이잔까지 연결되는데 그 그룹은 좀 더 저쪽과 유사합니다. 예, 유럽 터키 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터키. 터키 생각하면 터키보다는 좀 더 아시아적이지만 터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중동이나 페르시아랑 이란과 다를 것 같지만서도 유럽적인 얼굴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알파고는 쿠르드 민족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완전 좀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네, 선생님 1편에서 중앙아시아 5개 국가에 대한 개요와 역사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2편에서는 정치, 사회 그리고 이제 외교관계 등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선 올해 초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찾아보기 전에는 소식을 잘 못 들었었거든요. 아마 언론에 많이 안 나왔었나 봐요. 근데 카자흐스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명 넘게 사망을 했고요. 5,00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이 시위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설명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로 1월 2일 이제 거의 신년 벽두에 카자흐스탄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 그 석유 가스로 유명한 지대에 있는 잔나오젠이라고 하는 그 공장지대에서 이제 파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LPG 가격 인상에 대한 항의로 이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한 3배 뛰는 그런 가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불같이 번져서 수도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뭐 수십 개 도시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고 굉장히 폭력화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뭐 특히 수도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뭐 불지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난입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고. LPG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3,000원 받겠다고 정부가 공표를 한 거예요? 일종의 그런 셈이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업을 했던 게 이제 파업, 이렇게 시위 뭐 모든 것들이 다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런 단순한 이유로 시작이 됐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리고 LPG 많이 나는 곳이잖아. 근데 왜 올려? 그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카자흐스탄이 안타깝게도 이제 그 구소련 국가 중에서 러시아와 가장 연동이 많이 돼 있는 국가고요. 네. 러시아의 지금 그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로
서구의 제재와 또 동시에 일어난 이제 각종 그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하락 이런 것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카자흐스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유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대가 또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를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LPG는 이제 그냥 상징적인 얘기고 그 여러 가지 그 석유 수출이나 이런 게도 막혀 있었고 이제 많은 수급에 문제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건 상징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전형적인 그 어쨌든 그 경제 투쟁에서 정치 투쟁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LPG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였고 그 전에 뭐 오랫동안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 위기도 있지만 경제 위기에 장기 지속된 것도 있지만 바로 그 전까지 통치했었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그 시기에 그 오랜 부패와 그런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죠. 예, 그러다가 나자르바예프가 물러나고 네. 후임으로 이제 토카예프라는 대통령이 됐는데 나자르바예프는 여전히 수렴 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토카예프가 등장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고 했던 그쵸.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표면적으로 경제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그 불만이 폭발이 돼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중앙아시아의 독특한 클랜 폴리틱스. 클랜 폴리틱스요. 예, 발음이 좋죠. 그 시족 정치. 발음 좋네요. 예. 별로 안 좋나요? 시족 정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혈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지역 파벌 정치입니다. 물론 혈족을 기반으로 두긴 하지만 말 그대로 혈족 친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지역 파벌의 이제 정치인데 이게 중앙아시아에서 되게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쉽게 얘기하면 토카예프라는 사람이 나자르바예프 이후에 뭐 그들의 이제 후원에 의해서 세워지긴 했지만 왜 일단 한번 권력을 잡으면 네. 아무리 그들의 수하를 할지라도 그 전에 그쵸? 자신만의 또 자신만의 영역이 있죠. 그래서 나자르바예프를 상징으로 하는 이들의 어떤 그 구 세력을 어쨌든 일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나자르바예프에 대한 그 시위 과정에서 아직은 카자흐스탄이 그 전까지 그렇게 시위가 조직화되기 힘든 나라였어요. 심한 권위주의 네. 국가였고 탄압 야당도 제대로 된 야당이 시민사회도 없고 그런 나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전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조직적인 동원이 있을 수도 있다. 뒤에서.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토카예프의 승리다라고 나왔거든요. 나자르바예프가 모든 직에서 물러나고 구 나자르바예프의 관료들이 다 숙청되거나 직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좀 배경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민중들의 저항이나 그런 걸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결국 당시에 그 토카예프라는 사람은 어떤 직위에 있었던 거죠? 대통령인데요. 아니, 대통령. 나자르바예프가 물러나고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서 예. 대통령이 됐죠. 예. 그러나 나자르바예프 일파는 여전히 계속, 관료들을 여전히 두고 소위 토카예프파로 아직 교체가 안 됐고 또 그 본인은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수도 이름도 그 누르술탄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그 수도 이름을 바꾸고 나자르바예프의 이름이 원래 누르슬탄이에요? 예, 나자르바예프는 성이고 보통 예프로 끝나는 성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토카예프도 그럼 성이겠네요. 성이죠. 예, 예.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인데 누르술탄을 이름을 딴 수도를 누르술탄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쿠의 실력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이제 없애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 속에서 그 소위 그 러시아가 그 집단안보조약기구의 그 군대 이름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직전에 카자흐가 스스로 진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좀 흥미롭습니다. 또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지금 우크라이나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 그때 추측했던 건 카자흐스탄에 러시아가 압도적인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 흥미롭게도 그 집회 그 시위의 자유가 많지 않은 나라거든요. 네. 게다가 이런 과정까지 겪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반 러시아 반전 반전뿐만 아니라 반 러시아 집회를 허용을 했어요. 이것은 뭔가 또 이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잘못 그랬어요. 우리가 또 네. 러시아랑 너무 연결이 됐다가는 아. 밀접하게 됐다가는 우리도 저런 꼴이 나지 않을까? 음. 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도 있지 않는가? 다시 음. 먹힐 수도 있겠다. 예. 이런 그래서 아까 생각을. 우려했던 내부의 음. 러시아 인구 수도 많고 음. 그들의 정치 세력도 많이 음. 있는 상황에서 약간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됩니다. 예. 그럼 토카예프는 좀 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치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선생님? 안타깝게도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나잘바예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앞에 네. 얘기했던 그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주예프 정도도 아직은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르주예프도 약간 그 경제적인 개방성만 높아진 거지. 사실은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그 개혁은 뭐 아직도 그 제대로 된 다당제도 아니고요. 예, 아직 뭐 모든 국가들이 조금 요원한 것 같고 안타깝게도 키르기스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좀 민주화 과정을 겪었던 나라조차도 최근에 이제 다시 퇴행의 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네 나라 정치 상황도 이제 들어보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선생님 민주주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고는 했지만 정권 교체는 또 우즈벡도 있었고 또 그렇죠. 예, 카자흐스탄도 했고 또 다른 나라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정치 상황들이나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차례차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카자흐스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일단은 좀 가장 희망적이었던 거는 정치적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그 동안에 이제 그 카자흐스탄과 대비되게 그 폐쇄적인 경제를 운영하였던 그 경제 시스템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네.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이 합리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개혁이 나름대로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인구는 가장 많고 자원은 적은 편이고 또 그런 뭐랄까요 아직은 그 미국이나 서방에 네. 더 많은 투자나 이런 것들이 몰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정치적인 개혁은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즈베키스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키르기스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키르기스는 이제 독특하게도 자신들의 그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 대통령제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과거에 이제 2차에 걸친 그 혁명 이후에 의원 내각제로 이제 개헌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2021년에 새로 등장한 자파로프라고 하는 이제 총리인데요. 이 사람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제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그 대통령제가 되게 제왕적이고 네. 이제 특히 이 지역에서 아직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 중앙아시아 전체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있기 전에 제대로 된 어떤 민주주의 경험을 갖지 못한 나라, 근대적 민주주의를 갖지 못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공정한 네. 또 투명한 경제 시스템, 시장 경제 시스템을 하지 못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이 해봐야 되는데 그러한 그 경험도 없고 전통이 없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 시위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대통령 맘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키르기스탄도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도 이제 살짝 또 이제 그 클랜 그것도 좀 거기도, 있거든요. 네. 클랜의 동원 정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클랜 간의 어떤 균형이 깨지거나 합의가 깨지면 또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고 이제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전 상황 속에서 내전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내전이 언제 있었어요? 내전이 1992년 이제 독립하자마자부터 바로 95년에서 있었네요. 네. 7년 정도까지 질질 끌다가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전쟁이 멈추고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아갔는데 문제는 그런 내전을 거치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런 불안정성이랄까 그런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결국 내전으로 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시족이 약간 개입되긴 합니다만 다 그런 예. 건 있군요. 예. 시적.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라흐모노프라고 하는 이제 당시에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되게 많은 그 기대를 받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의 이름은 라흐몬으로 바꾸고 성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오프나 예프로 끝나는 게 보통 러시아식 네, 성이거든요. 성이요. 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이 지역에서 러시아식으로 다 성을 바꿀 거를 강요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프나 예프를 붙였었다가 이 일종의 그거를 떼는 게 그 자신의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그 각성. 각성 뭐 이런 걸 창씨 개명했다가 이름 다시 바꾸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래서 라크몬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만 했을 뿐 모든 것은 다시 구소련식 혹은 여타의 주변에 있는 국가를 그대로 유사한 권위주의로 가고 있어서 개헌을 몇 차례 통해서 종신 집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전의 경험을 좀 그 좋게 승화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권위주의 국가로 가고 있고요. 타지키스탄은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거. 투르크메니스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대통령 2007년 이후에 등장한 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여러 번 개헌을 통해서 지금까지 집권을 하다가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지금 후계자를 물려줄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치적으로는 아직 좀 멀었다. 다만 조금 독특한 것은 키르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발 NGO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시민 사회에 자신들 정치에 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개발 협력 중심으로는 어쨌든 좀 그것까지 맡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런 민주주의나 인권 이런 부분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키르기즈가 유일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좀 다른 국가들은 뭐 요원하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맡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뭐 자칫 민주주의나 뭐 인권을 얘기했다가는 쫓겨나는 상황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은 우즈베키스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통제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일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언론도 뭐 인터넷이나 뭐 자율적인 어떤 그런 언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죠. 뭐 SNS 같은 것도. SNS 그냥 방송이나 조금 독특한 것은 그런 어떤 방송이나 신문은 여전히 국가의 통제하에 있긴 하고 나라마다 전 천차만별이지만은 상대적으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중국과 다르게 이 러시아를 비롯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중국과 굉장히 다르게 다른 실제 정치에서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통제적인데 SNS는 많이 허용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건 굉장히 신기합니다. 물론 계속 법을 만들어서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고 그쵸. SNS를 통한 그런 예를 들면 시위 때도 그런 걸 통해서 시위를 모은다든가 다만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독립 언론을 만드는 건 좀 제약이 있고 언론사를 만들거나 언론사에서 뭘 하는 건 어렵지만 개인들의 SNS를 중국처럼 막지는 않는다.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다 하고 구글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트위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한을 자꾸 걸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천차만. 투르크메니스탄은 물론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요? 저 하나 그냥 궁금한 건데 이게 이슬람이면은 그 나름의 그 종교적 지도자들 역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종 이제 정치적 영향력과 이제 결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 좀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소련 때부터 사실은 종교를 탄압하게 됐지만 탄압했다 그래서 아예 몰살시킨 게 아니라 말살시킨 게 아니라 몰살이란다. 말살시킨 게 아니라 형태는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 물라들이나 그 사람들 다 있긴 있죠. 포교가 아주 자유롭지 않지만 그래서 그 구조가 그대로 소련 이후에 이 지역에서 그 공식적으로 각 국가들마다 인정한 이슬람들은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국가에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지배를 당하고 있고 이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국가 통제를 벗어난 과도한 이슬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잘리거나 탄압을 받았죠. 또 그들이 또 이제 정치 세력화할 경우에 그거는 이제 더더욱 탄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이들이 뭐 그 이 각 국가의 그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공산주의자가라서가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세속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요. 민주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제 전환 직후에는 많은 국가에서 정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권위주의 국가가 그대로 이어졌고 여기에 그 저항하는 여러저러한 야당들이나 시민사회는 억압을 받다 보니까 그중에 가장 격렬한 반대 세력들은 이 이슬람주의자들이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정치 세력은 더 잔혹하게 탄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으나 먼저인지 순서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더 가난한 지역이나 또 해외에서 또 이슬람 또 세력들이 들어올 경우에 그런 돈으로 또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뭐 이슬람 극단주의라기보다는 네. 이런 정치 경제적 상황 또 사회 경제적인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슬람 극단주의를 만들어낸 토양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사실 많은 단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가거나 예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뭐랄까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온갖 뭐 이슬람 부흥당, 이슬람 해방당 모든 정치들이 다 모든 국가들에서 이제 크게 축소되거나 이제 해외로 도망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탄압을 받았고 예. 그래서 아프간 같은 데로 많이 근데 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부터 급진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네네. 사실상 그런 이념하고는 큰 상관없는 종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그렇죠. 더 급진화되고 특히 이제 예. 사회경제적 열악한 환경 예, 속에서 맞습니다. 자연 예. 발생적으로 모진 예. 그래서 자기들 지키기 위한 그런 걸 수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권위주의자들의 탄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예. 저항이 생기면서 저항 이데올로기를 이슬람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죠. 아니 다음 질문을 제가 5개 국가들이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에도 이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 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슬람 얘기 듣고 보니까 또 이럴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 5개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대응을 하고 있나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랍의 봄, 네. 특히 시리아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그쵸. 정말 주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이 권위주의 국가가 항복을 하지 않고 강하게 탄압을 했을 때 총을 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쵸. 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속 독재가 더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이슬람 극단주의가 좋은 건지 음. 그 중간적 상황들은 없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결국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의 어떤 그 발원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 뭐 혹은 테러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제 마약 같은 것도 많이 유입이 되고요. 마약. 예.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에도 굉장히 그 촉각을 세워 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리고 실질적인 뭐 공격들도 가끔 있어서 이제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 군인들이 좀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외에도 다양한 이제 탈레반이 적대적인 그 아프가니스탄 IS라든지 뭐 또 알카에다도 들어왔었고요. 네. 그런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그 국경이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정말 광활한 지역이거든요. 국경이 뭐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포스트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허술하죠. 네. 예,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이제 바로 탈레반의 이제 다시 아프가니스탄 장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조금 다른 주장들과는 달리 탈레반을 조금 주목하자. 옛날 1기 탈레반하고는 다를 것이다. 물론 여전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은 다를 것이다. 이들은 테러주의 단체가 아니다. 이들은 이제 뭐 무차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어떤 그러한 테러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그 국가 안에서의 뭔가를 하고자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신들의 영속적인 지배를 위해서라도 네. 정상 국가로 가야 되고 그렇죠. 지금의 그 심각한 가난한 상황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 탈레반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네. 어쨌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러나 어쨌든 이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어떠한 걱정했을 것 같아요. 예,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흥미로운 거는 이슬람 극단주의 자체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까 봐. 그렇죠.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무슨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한다기보다 내 권력이 저렇게 저들로 인해서 무너질까 봐.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예. 그래도 그러니까 이슬람 세속주의를 하고 있어도 어느 지역인가는 그러니까 되게 강성 이슬람 뭐라 그러지 강성이라고 하나요? 선생님 뭐라 그러죠? 뭐 강경파 네, 강경파도 있긴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예, 있고 당연히 잠재돼 있죠. 잠재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그 상당수의 그 유사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령
주요 민족은 파슈툰족이라 그래서 네. 지금 중앙아시아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그 스탄 나라들은. 근데 그 파슈툰족을 제외하고는 우즈벡 민족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지크 민족이 있습니다. 마수드라 그래서 유명한 그 전사가 이끌었던 소위 그 탈레반과 가장 강력하게 맞서 싸웠던 네. 그게 이제 타지크족도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바로 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과 사실상 인종적으로 똑같잖아요. 민족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들이 또 직접적으로 또 미칠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 우즈벡 민족과 타지크 민족은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안에 그들은 이제 지금 주요 탈레반과 반대되는 세력이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약간 민족의 어떤 만약에 그 대량 학살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이 우즈베키스탄 자체가 가만히 있기 어렵고 네.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기 어렵고 또 이 지역을 아까 얘기했지만 지켜주는 러시아로서도 여기가 무너지면 그쵸. 러시아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이 지역은 또 예전에 러시아랑 영국이 그레이트 게임을 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1편에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었는데 중국 1대1로 그다음에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전략이 충돌하는 지역이라서 요도 신 그레이트 게임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때요, 선생님? 예, 지난편에 그 말씀드렸던 네. 거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9세기 이제 러시아와 영국이 주요 무대가 됐고요. 그 사실은 중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신거대 게임의 이제 주요 행위자들은 러시아, 당연히 러시아고요. 구소련이 맹주했던 러시아와 그다음에 새로 등장한 게 영국이 아니라 미국, 또 유럽 연합 세력이었죠. 미국과 유럽은 조금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특히 미국이었죠.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구소련 곳곳에 친미적인 물론 그 친미적인 거에는 좀 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든 보장해 줄 수 없는 경제적 지원과 네. 또 러시아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는 바로 민주주의 문제 그런 새로운 정말 발전된 선진 국가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대 게임 시대의 과거 19세기가 다른 것은 이 지역에 독자적인 주권 국가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또 하나 아주 세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주권 국가의 주권을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빠졌지만 초반에는 이란이라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터키가 이 지역에 이제 맹주로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각 지역에요 1,000명씩 그 무상으로 터키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킬 정도로 친터키 그걸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어요. 물량 타지크 공세 빼놓고. 진짜. 되게 재밌는 거 타지크 빼놓고. 왜요? 거의 페르시아 국가라고. 종족이 다르다. 아무튼 심지어는 러시아 안에 있는 투르크 민족들 타타르나 이런 데서도 데리고 가고요. 데려가고 엄청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가난한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예산 부족 상황에서도. 근데 어쨌든 그러한 이제 거대한 신거대 게임이 됐고요. 그것은 이제 그 바로 중동의 그 석유가스가 이제 어느 정도 고갈돼 간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가 그걸 대체할 수 있다. 물론 요즘 기후 위기 시대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 어쨌든 뭐 팩트인데요, 뭐.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 거대한 충돌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친러시아적인 혹은 친미적인 정권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면서 생겼던 충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석유가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혹은 그 파이프라인의 통과를 위해서 파이프라인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쿠데타나 혹은 뭐 민주화 시위를 통해서 좀 더 자신에 더 가까운 정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안보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산업적으로 러시아하고 그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중국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투자. 그죠. 그 원래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쨌든 겉으로는 인권과 네. 민주주의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너무나 발전에 위한 그 종잣돈이 필요한데 중국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대한 투자를 해서 특히 그 산업 인프라들 네. 예, 철도나 도로 물론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어떤 물량 공세는 뭐 당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면서도 중앙아시아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체가 중국을 좀 예, 중국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쨌든 중국의 그 인구가 또 이제 그 음.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어쨌든 그래서 중앙아시아 영향, 중국의 영향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대안이 없으니까 그만큼 거대한 양의 투자를 할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열악한 인프라들을 개선하는데 또 그런 국가 간의 연결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고요.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하겠네요. 제가 이제 들은 게 그 키르기스 공화국하고 카자흐스탄에서 반중 시위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예,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정도는 그럼 뭐 그 역사적인 반중 정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중국과 연대하는 현 정부에 대한 일종의 그 국내 정치적인 성격도 좀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두 개 다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사실은 구소련에 있었잖아요. 구소련에 어쨌든 중국에 대한 잘 아시다시피 중소 분쟁 이후로는 중국에 대한 적대감은 굉장히 크고요. 다소 인종주의적이죠. 그 시끄러운 중국인. 거기에 플러스 옛날에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공산혁명을 도와줬던 나라인데 그게 중앙아시아 어쨌든 소련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똑같은 교육을 받았 사람들이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우리를 압도하고 심지어 러시아를 압도하는데 심지어 우리 같은 이 가난한 지역은 정말 그 견디기 힘든 그런 굴욕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구르 탄압하는 게 이슬람 그 정체성하고도 좀 건드린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을까요?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위구르 문제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위구르인들 꽤 많이 있습니다. 망명한 사람들. 위구르인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들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들 국가 자체 혹은 위구르인들뿐만 아니라 이들 투르크인들이 연합해서 자신들을 그 흔들어 놓을까봐 아주 적극적으로 이 권위주의 정치인들을 그러니까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안에 위구르 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대신에 그들을 탄압하고 제대로 활동 못하게 많이 막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구르 문제에 대한 아주 그 솔직한 뭐 그런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그런 게 활발하게 논의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일반인들은 위구르 문제, 중국 안에서 위구르 인권 문제가 어떤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죠. 그게 좀 한계죠. 근데 만약에 이 중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그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아주 그 러브콜을 보내고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이걸 독 사과 같은 느낌일 것 같아.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되게 불안정.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100만 명씩 막 그렇게 실제 그렇다면 그런 이유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아시아가 언제 어떻게 또 돌변을 해서 돌변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중국을 계속 건드릴 수 있는 그 잣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위구르인들의 탄압을 직접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예. 그 미국도요, 선생님. 2020년 2월에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 미국은 지금 또 뭐 지금 물론 중국이 이제 새로 다시 등장해서 좀 판이 좀 흔들렸을 텐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을 보세요? 이 그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을 발표했죠. 2019, 2025. 예, 2019, 2025. 예. 근데 이제 뭐 거기는 아름다운 말들이 다 있습니다. 지옥 같은가요? 언제든지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조금 약간 뭔가 엑기스를 뽑아내고 내지는 그 행간을 읽어낸다면 결국 이제 뭐 주권 강화, 뭐 독립 강화를 지원한다. 이 얘기는 러시아부터 조금 벗어나는 걸 지원하겠다. 또 법치나 인권 존중 같은 지금 중앙아시아 모자란 부분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또 그다음에 이 지역의 테러 위협을 좀 감소시키겠다. 어쨌든 뭐 이러한 이 지역의 그 오랜 문제인 빈곤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든 탈피해서 이 중앙아시아의 미국 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확장시키고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국가를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 큰 뭐가 다르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것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안정 지원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이 스탄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간의 연계를 확장시키겠다.
아, 연계를 확장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언젠가는 모든 게 좀 그 비밀 문서들이 좀 드러나서 이 이후에 사실상 아프간에서 미국은 철수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연결이 있는 건지 의외로 탈레반이 강해져서 이런 것들이 포기가 된 건지 네. 아니면은 어떤 탈레반으로 통해서 결국은 지금은 그 일단은 미국 물러나지만 그 이들을 막 깨부수면서 물러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언젠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그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이 당시에 아프가니스탄과 연결을 시켜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투르크메니스탄까지 포함하는 자원들을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파키스탄으로 해서 인도양으로 뽑아내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가스나 이런 거 자원들을. 진짜 라인 길다. 예. 아 근데 생각보다 짧아요?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짧고요. 오른쪽은 뭐 중국 것도 하니까 안 되고 서구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굉장히 그 부분이 매력적인 라인이군요. 원래 투르크메니스탄을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어서 탈레반을 만들고 아프가니스탄을 평정을 했던 것이죠. 서구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파키스탄은 아주 충실한 친미 국가였거든요. 네. 물론 하부에서는 부글부글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은 그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고요. 일기 탈레반 때 탈레반 대표가 그 럼스펠트한테까지 와서 악수하고 막 그렇게 그런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프가니스탄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이제 중앙아시아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깝게도 탈레반의 더 강한 등장으로 이게 어떤 의미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이 구상대로 간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게 다 뒤틀리게 된 건지 그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게 2019년에 발표된 거니까요. 예, 그렇죠.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막 여기에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닌 거죠, 예, 선생님? 맞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 만들었던 게 C5 플러스 1, 플러스 1은 이제 미국인데 어디 뭐 1 플러스 1도 아니고 그 C5 그러니까 그 C5 그 바로 중앙아시아 맞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중앙아시아의 5개국이랑 이제 그 미국이 아주 긴밀하게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길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소련 붕괴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들어왔다가 하나둘씩 러시아와 중국 연합의 힘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이 보면은 중동 지역에서도 미국이 밀리죠. 밀린다기보다 전략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리아나 이라크에서도 많이 이제 철수를 했고 대신에 이제 인태 전략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네.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앙아시아를 포기하는 건 아닌데 네. 기존에 과도하게 들었던 그런 비용과 노력들 때문에 국내 반대 여론들 그런 걸 일단은 좀 무마하고 일단은 이렇게 빠지되 결단코 그거를 러시아나 놓지는 않죠.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빠지는 거죠. 예쁘게 빠져서 탈레반이라고는 그런 끔찍한 정권한테 넘겨줘라고 했지만 탈레반이 생각만큼 잔인한 짓을 안 하고 있어요. 나라는 지금 제재 때문에 가난해지고 끔찍한 상황이고 뭐 장기도 뭐 팔고 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정상적인 국가로 가고 있으라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뭐 중국한테 넘겨준 거 아니냐, 중국한테 수렁에 빠지라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도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을 어떻게 재배치 전략을 지배 전략을 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유지 비용이 그렇죠. 일단은 빠지는 것이죠. 네, 이 중앙아시아에서 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봐야 될 민족 중 하나가 고려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고려인 이야기를 빼고 갈 수가 없는데 예. 고려인들의 이주하고 이제 살아온 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예, 이것도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이 가장 아주 잘 살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계급이나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면 뭐 고려는 뭐 이미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1937년 뭐 이럴 때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중앙아시아의 곳곳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카프카스 지역까지도 진짜 말 그대로 뿌려졌습니다. 그냥 내리면 거기서 그냥 사는 것이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당시에 정말 이 고려인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사는 카자흐나 우즈벡 이 민족들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도와줬다는 거. 예, 여기 새로 왔다 그래서 뭐 텃세 부리고 뭐 죽이고 뭐 이상하게 대한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최대한 도와줬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서로들 고마워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그 이주 역사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끔찍한 이주 과정 속에서도 뭐 만 명 이상이 죽고 예, 네.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움막 짓고 뭐 살면서 많이 죽고 뭐 제대로의 의료 혜택도 못 받고 특히 언어도 교육을 일본의 스파이라서 이제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이 1세대 이주 고려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큐멘터리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의 고려인들에 대한 네.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뭐 일단 얘기를 하자면 이 고려인들은 그래도 일부인 굉장히 그 특유의 성실성과 그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각국에서 아주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대표적인 그 재벌도 예, 그 고려인이 있고요. 곳곳에 고려인들이 아주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은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거는 이 고려인들이 그 이후에 들어온 한인들과 공존을 하면서도 또 공생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인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겉에만 외모만 한인이고 속은 소련 놈이다. 뭐 카자흐 놈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 조선족을 보는 네네. 중국 교포 관점과 거의 다를 게 비슷하게. 없습니다. 심지어 말을 못해요. 조선족 그렇죠. 교포분들은 그래도 뭐 되시죠. 말이라도 뭐 사투리지만 하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적대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요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좀 네. 지금 혐오감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들 국내에 정착해 있는 고려인들에 대한 혐오도 여기저기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고려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고려인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국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렇게 뭔가를 살아가고자 하는 고려인들이 있는가 하면 뭐 한국은 또 별도의 나의 조상의 나라긴 하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이런 고려인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너무 한 틀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말 못하는 게 무슨 그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한국어로 보급해야 된다. 아.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한국어로 보급해야 된다. 그 보면 너는 카자흐 사람이냐 아니면 카자흐스탄 사람이냐 아니면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걸 선택을 하라고. 왜 그럴까 그렇죠. 도대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많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기 진출해 있는 한국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일부 교민들이나 기업이 이제 이 한국식 과도한 노동 문화 또 집단주의 문화 지금 많이 약화됐지만 또 이 음주 이후에 각종 성 관련된 네. 성희롱, 성산업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이 얼마 안 가 있는 한국 교민이 없는 이 중화아시아에도 또 벌어지고 있고. 한국인들이 현지 여성들을 뭐 고려인까지 포함해서 데리고 와서 한국인들 남성들을 위한 그런 불법 업소들을 여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 뭐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기업 문화도 그렇지만 과도한 노동이나 뭐 또 성희롱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이 그런 데서 하는 이런 활동들도 이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또 그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안타깝게도 안 좋은 예. 일도. 그러니까 막 국제 개발 협력으로 가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바로 뒤에서는 그런 일들이 같이 벌어지는. 예. 그게 무슨 뭐 다른 나라도 와서 다 그런다면은 또 아유 뭐 어떻게 하겠냐 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그것도 반대해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인들만 한국인들이 직접 가서 그 현지에 있는 부패한 관료들이나 경찰들 마피아들한테 돈 줘가면서 하는 벌어지는 이게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1세대들의 그 아픔 외에도 현대 청년 고려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생각과 한국 혹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이러한 그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마침 올해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외교를 수립한 지가 30주년 되는 해이더라고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 케이팝이 엄청 인기가 많대요.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그래서 맞아요.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는 좀 어떤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예. 뭐 아까 좀 전에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지만 칙칙했어요. 예.
폐쇄적인 그 투르크메니스탄조차도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진출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요. 물론 한국이 그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뭐 침략을 한 적도 없고 네. 또 식민지 아주 처참한 식민지 가난한 국가 또 그런 전쟁의 폐허에서 엄청나게 산업화를 이뤘고 민주주의 문제는 아직 그렇게 관심 없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를 민주화를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제 정책 민주화를 이루고 발전을 해가는 모습을 굉장히 이 사람들은 좋게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 고려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코리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사실은 그 한류, K-팝 이전에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좀 북한에 대해서는 좀 삐딱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반겼다가 와서 하는 그런 행동들의 갑질 뭐 등등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실망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코리아라고 하는 거는 뭐 너무 이미지는 아주 좋은 아주 거네요. 좋죠. 어쨌든 뭐 한국의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그런 상품들도 다 1등, 2등이고요. 판매량이.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들 국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NS가 그렇죠. 좀 자유롭죠. 예, 자유롭다 보니까 그 뭐 K-팝 뭐 커버 댄스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요. 굉장히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류랑 상관없이 이미 전부터 고려인들을 존재해서 이 코리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고 이 정말 그 무에서 유를 이룬 한국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안에 문제점들은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엄청 높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 이런 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일반 대중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랑 접해봤던 사람들은 좋은 점도 얘기하지만 좀 나쁜 점도 많이 나쁜 점을 얘기하거든 많이 진짜. 얘기합니다. 맞아요. 중앙아시아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다 맞아요. 다르든지 어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동남아시아도 심각하죠. 네. 한류 잘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하거나 네. 무슨 기업에 갔는데 맞아요. 한국 기업에 갔는데 엉망이라던가 네. 이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문제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그 예. 어려운 역사에서 고려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도 네. 무너뜨리지 않을 네. 수 있게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점을 갖고 있나요, 선생님? 그게 이제 몽골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낙천적이고 네. 조금은 덜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얘기할까요?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긍정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이 겪었던 나쁜 기억들도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집에서 차도 살 수 있었고 내 가족을 먹여 살 수 있었다. 그냥 그렇게 일부러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겪은 아픈 얘기들은 좀 가까워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차별과 뭐 온갖 갑질, 심지어는 폭력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들 역시도 사람인지라 좋은 사람도 있고 이들 자체도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그 나쁜 걸 보고 그 사람 그 민족 전체를 뭐라고 할 수 없듯이 그렇죠. 다양한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무튼 그 한국에 대해서는 어쨌든 좋은 기억만을 갖고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가면요. 놀랍게도 곳곳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깜짝 놀랄 것 같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리 와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막 자기 한국에 있었을 때 뭐 추억 나름대로 뭐 나쁜 추억이든 막 추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거 좋아져요. 예, 시간 그리고 지나면. 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잘해줍니다. 이 지역에 제가 좀 칙칙한 얘기만 했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뭐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그런 데가 많은데요.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다라고 하거든요. 멋진 말이다 정말.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아무런 대가도 안 바라고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집에 오라고 해서 왜 오라 그러지? 나는 그냥 그냥 혹시 뭐 나를 뭐 강도인가 그랬는데 갔더니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밥 차려주려고. 밥 차려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자기는 너무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착한 이 문화들 아직 앞으로 또 자본주의가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들 국가에서 그런 것도 네. 우리가 많이 좋은 관계들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30년밖에 안 된 관계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또 되게 오랫동안 영향을 받은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되게 좋아하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한국 기업이든 한국 사람이든 좀 잘 행실을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이제 아직은 유명하진 않지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실크로드의 그 그럼요. 핵심지들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예.
신북방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신북방 정책. 한국 그게 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쌍둥이 신북방 정책. 실체가 있는 건지. 실체 있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그 내막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추진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얼마만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건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졌던 건 사실인데 안타깝게도 신남방과는 또 다르게 카운터파트가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신북방의 핵심 국가인 러시아는 뭐 여러 의미로 거의 호응을 많이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쵸. 물론 그 내용 자체도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가 호응을 안 해줬고요. 많이 자체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신북방의 중앙아시아는 조금 그 전에 비해서 조금 그 비중이 줄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반으로 가서는 중앙아시아를 많이 늦긴 했는데요. 러시아가 잘 안 돼서 러시아의 관계가 러시아가 같이 생각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잘 안 돼가고 결국 중앙아시아는 뒤늦게 좀 강화됐죠. 그랬구나. 근데 이제 중앙아시아 입장에서 섭섭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운하죠. 예, 근데 중앙아시아 자체도 지금 어쨌든 힘든 상황이라서 대부분 또 팬데믹이 특히 오래 갔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원래 계획이 팬데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데믹이 없었더라도 쉽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 자원을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로만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 케이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맞아 협력하는 나라로 그렇죠. 생각하는 이 쌍방의 게 소통도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문화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좀 더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우즈베키스탄 저기 식당이라도 식당을 좀 갔다 와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네요, 그 선생님. 그 선생님 마지막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중앙아시아 너무 아쉽죠. 선생님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중앙아시아가 5개 국가들의 과제. 뭐 많이 얘기해 주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제일 지금 좀 막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너무 안타까운 거 아까 다 얘기했지만 이 21세기에 신생 독립국가가 등장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이미 다 짜여진 어떤 그 국제적인 자원과 막 재화들의 그 뭐랄까요, 그 꽉 짜여진 틀 속에서 이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경험이 많지 않았고 그렇지만 또 하나 장점은 이 군부 독재와 같은 경험은 하지 않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원 유무가 경제 발전의 척도이고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참 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겠지만 그들도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또 문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상황도 같이 맞닥뜨렸잖아요. 그랬을 때 석유가스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높은 나라대로 그쵸. 없는 나라는 없는 나라대로 이 위기를 그들도 극복을 해야 되는 마침 좋은 것은 그런 그 태양열이 엄청나다는 거 태양광 태양열이 엄청난 그런 이점들 그런 걸 이용해서 또 천연가스를 통해서 뭐 수소를 뽑아낸다든가 그런 나름대로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점차 정치는 아직 요원하지만 이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자신들이 조금 더 진정한 그냥 단순히 러시아의 분야 맞냐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들이 발전의 길을 독자적으로 강한 국가를 만들고 강한 국가는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 어떤 건지는 아마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도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심각한 건 빈곤과 이 불평등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에 더 초점 맞추고 또 인권의 민주주의 문제도 뭐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들이 좀 더 알아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같은 길을 가느냐. 그렇다고 물론 뭐 서방의 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길이다 할 수는 없죠.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럼 좀 더 보편적인 그런 관점에서 민주주의, 인권, 뭐 제대로 된 합리적인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 구소련에 속했던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망했지만 초기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장점들이 있었죠. 바로 복지적인 측면, 정치적으로 이제 원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정치적으로도 이제 심각한 후퇴를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다면 이제 사회주의의 장점은 이제 그 전에 복지였는데요. 자신들의 체제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그 특징, 이슬람 지역이라는 특징 말고 사회주의였던 시기에 좋았던 부분, 그 부분은 잘 좀 살려가지고 현대에 맞게 고쳐서
그런 복지 부분도 이들이 좀 분배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정지현 선생님 진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거대한 땅 중앙아시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김영준 선생님 어떻게 동남아랑 또 비교하니까 또 중앙아시아는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많이 다르고요. 또 고민의 지점들도 네. 처한 상황도 많이 다르지만 또 이렇게 크게 보면은 또 본질적으로는 같은 고민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 두 분을 양쪽에 모시고 있으려니까 또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저는 그래도 김영종 선생님보다는 조금 편한 거는 그래도 거기 동남아에 비해서 숫자도 조금 적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조금 더 단일하고 다들 또 소련 지배를 받았고 맞아. 약간 좀 묶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묶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동남아도 안 그래. 동남아는 너무 다양해서 맞아. 감사합니다. 모두 선생님 두 분 다 모두 너무 극한 직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오늘 정지현 선생님 모시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네, 그리고 늘 든든하게 제 옆을 지켜주시는 우리 김영종 선생님도 더 안 아프고 계속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시아 TMI 중앙아시아 편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